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된 팟캐스트, 참 재밌는 팟캐스트 참팟이 총선 특집 세 번째로 뭐라도 하자. 미국 대선보다 더 드라마틱한 한국 총선. 예, 미국 대선과 4.13 한국 총선을 동시에 조명해보는 특집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철학사이다를 진행하는 김만곤 박사님 오셨습니다. 와. 아이, 감사합니다. 예. 사랑과 평화의 로스쿨 건국대 한상희 교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칼 폴라니가 살아있다면 샌더처럼. 우리 칼 폴라니 연구소장 정태인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총선 특집 세 번째입니다. 요즘에 뭐 참여했는데 팟캐스트 참팟도 호응이 좋고 특히 철학사이다도 호응이 좋고 아주 시원하다고. 그다음에 또 총선 특집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단박에 이제 저희가 순위를 이제 20위, 30위권으로 저희는 꼴찌도 행복하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우리 한상희 교수님이나 정태인 소장님까지 모시고 하는데 20, 30위권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20, 30위권이에요? 예. 아니 아이튠즈에서는 5위권. 아이튠즈에서는 시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제가 잘릴 위기에 놓여 있어요. 예, 좀 올려주세요. 예. 자, 한 달에 10,000권의 책을 읽는다는 우리 김만곤 박사님. 방금 그 개그는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요, 그래도 이 아재 개그가 유행하기 때문에 한번 연기를 내왔습니다. 맞죠? 10,000권의 책 읽으시죠? 뭐 이렇게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철학사에다 진행하시고 보면 너무 해박하던데 그게 10,000권이 있지 않고 나올 수가 없는 내용인데요. 아니, 준비해서 말하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예, 준비해서 말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준비해도 다 까먹고 이야기를 못 하는데. 예. 이제 버니 샌더스 이야기하기 전에 한 선생님 한국 총선 어떻습니까? 비례대표 엉망이었는데 그래도 뭐... 좀 민주당 조금 좋아졌어요. 그래서 유권자 단체들이 막 들고 일어섰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람을 느꼈습니다. 예. 어땠는지요? 그래도 참 이런 상황에서 투표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그렇다고 안 하면 더 나빠질 거고. 원래 그 선거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차악을 뽑는 게 선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뭐 좀 억장이 무너지더라도 투표를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요즘 재밌는 전술이 지역에서는 당선 가능한 야당 후보를 비례는 당신 정말 좋아하는 정당을 4번 뭐 15번 막 이렇게 막 이게 돌더라고요. 15번 정당도 있어요? 녹색당이 15번 됐대요. 그래요? 정당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그 투표 용지가 36cm인가 그렇답니다. 소장님 큰일 났어요. 막 그러니까 이제 군소정당인데 막 기독당도 있는데 기독자유당도 있어요. 기독당이 계열이 2개나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죠 정당들이. 근데 정당에서 더민주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뭐. 더민주당,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마포민주당도 지금 있어요. 한나라당도 있고요, 그죠? 아, 한나라당이 들어있나요 이번에? 네, 아직 있을 거예요. 공화당도 들어있던가요? 네. 그럼요. 우리 총선할 때 총선하기 전에 특집하는 건 분명히 필요한 일인데 총선 끝나고 나서도 이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총선 과정에 우리는 포로 같잖아요. 어쩔 수 없이 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차악을 뽑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거는 뭔가 평소에도 뭔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고쳐놓지 않으면 4년 후에 또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정치라는 게 1년 365일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선거만이 정치인 거고 정치라는 사람은 그 사람들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그 잘못된 허위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총선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반성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도 좋죠. 뭐 이게 꼭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고 그렇죠. 가령 뭐 유럽의 그 삼인주의 잘 나가는 정당들도 지금 대중하고 당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졌다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평소 실천을 하면 그게 이제는 정치에서도 우리가 앞서 나가는 그런 실천을 할 수 있겠죠. 참여연대 그런 거 하면 참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제가 2가지 기억을 나는데 공약한 거 이행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 철저히 그러니까 공약하고 안 지켜버리잖아요. 박근혜 후보부터 시작해서 다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사실은 김만곤 박사님 계속 요즘 이야기하는데 호응이 좋으시다. 선거가 다가 아니다. 매일매일 맞아요. 선거처럼 유권자들이 날이 서 있어야 되고 후보자들은 그렇게
유권자 앞에 고개를 숙이고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칭, 정당 정치 이대로 좋은가 뭐 이런 식의 네. 주제를 가지고 4년 내내 뭔가 4년 해야 내내 될 것 같다. 유권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후보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이야기를 들으면 정치 많이 그렇죠.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진단 말이지 사람들이 선거 사실 위원회도. 그 선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세월호 2주기도 얼마 안 남았지만요. 예. 정말 그 유권자들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하는 거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 가만히 있어라. 근데 실제 가만히 있어가지고 해주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 스스로가 움직이고 오히려 정치인들 보고 우리의 말을 들으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 정치색들이 국민들 가만히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농담 할 줄 알고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예, 가만히가 가만이다 이거. 이거 제가 안진걸 차장이 이 농담을 하나 되게 중요하고 있었는데 아니 역시 지금 보자 하니까 사람을 불가지로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점점 아저씨가 돼가네 왜 정말. 사회자를 그렇게 놀리세요? 아이 참 이게요. 이게 그래도 안진걸 차장이 참 좋은 게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예측한- 우리 정치와는 달리 이게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바마 움직인다는 게. 대통령님이 저한테 오바마라 그랬어요. 안진걸 사회자는 참팟에서 오바마라. 오바만 안 하면 듣기 좋은데 오바할 때 별로다 이런 의견도 주세요. 아니 이게 되게 그 그 영어로 했을 텐데 알아들었어. 그것도 오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그것이 당신 이름이다. 오바마. 제가 이렇게 말해줬다니까요. 괜히 얘기했다. 예, 이제 그 정도 하고요. 자, 김만배 바로 예. 맞죠. 선거가 전부는 아니죠. 하지만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더 엉터리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이렇게 정치학을 하다 보면 정치학하는 사람이 많이 시달리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정치는 민주적으로, 선거는 공학적으로라는 이상한 이제 모순에 좀 휩싸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지금 현재 여야 구도가 잘 안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학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학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사실 선거가 군소정당 입장에서는 자기의 위치나 자기 당의 존재를 나타내기 제일 좋은 기회인데 선거공학으로 들어가면 자기 자신을 그렇죠. 감춰야 되는 네. 또 모순적인 상황에 또 들어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난 몇 년간 계속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지속되어 나오고 계속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사실 이제 결국은 또 많은 이 선거공학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또 차악을 뽑는 경쟁이 벌어졌는데 이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존재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심지어 야당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어차피 니네가 우리 안 찍을 거냐, 안 찍으면 대안은 도대체 뭐냐. 라는 이 태도가 예. 확고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참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거는 공학이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철학자 입장에서 정치학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이게 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근데 이 분노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분노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더 비웃듯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집토끼라는 게 실제로 알고 보면 포로가 된 토끼네요. 예, 그들이 예, 포로가 됐죠. 제가 큰일 났다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하는 행태가 한심한 게 많은데 물론 새누리당이 제일 한심하지만요. 비례대표 초기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도 못지 않았다는 거죠. 사회경제 약자라든지 각계각층에서 좋은 치를 가진 전문가라든지 이런 그런 활동 해오신 분이 아닌 당대표나 비대위원들의 측근들을 막 심어버리는 식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큰일 났다는 이야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군소정당이 난리받아 보니까 우리 정의당이나 녹색당이나 노동당처럼 진짜 원내에 들어가야 될 분들이 이러면 군소정당들이 0.5% 이런 식으로 분산해 가버리면 한석 몇 석이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석은 또 제1당, 제2당, 제3당이 먹더라고요. 희한하게 군소정당 연합에서 주는 게 아니라 언제 저는 선거법도 고쳐가지고 군소정당이 뭐 합쳐서 3%면 그중에 한 명이 추첨을 하든 뭐 가위바위보를 하든 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표심인데 원래. 얼마 전에 뭐 선거 연합을 하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일부 진보 진영에서 이번 선거는 일종의 가설 선거연합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치러가지고 진보 정당의 표가 분산되지 않기라도 하자라는 네. 아이디어까지 그렇게 나온 거죠. 최소한 맞습니다. 비례대표 한 석 두 석이라도 예, 건지자 그러니까 뭐 그런 민주노총이나 이야기였었죠. 진보 진영 일각에서 네. 그렇게 비례대표 한두 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일리가 있어요. 지금 그런 게 보면 사실 그 진보 세력들이 그 원내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죠. 자기 목소리를 공식화시킬 수 있는 통로로 가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녹색당이 이번에 들어가냐 마냐에 따라서 한국 정치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석 확보가 예.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정의당은 20석, 예. 교섭단체, 녹색당은 한석이라고 하는데 진짜 이런 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기 각설하고 여기까지는 하고 자 바로 우리 오늘 샌더스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어떻습니까? 샌더스 지금
뭐 알래스카나 하와이에서는 압승했던데. 근데 그거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우리 지금 한국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샌더스를 응원하고 있단 말이죠. 전망이 어떨까요? 뭐 이렇게 실제 전체적인 대선의 전망에서 보면 시작에서부터 샌더스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고요. 그런데 샌더스 열풍이 사실 생각보다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내에서도 되게 컸고 지금 미국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있냐면 미국 정치 전문가들이 지금 레이스가 중반까지 왔는데도 아직도 감을 못 잡고 계속 헛소리를 자기들도 하고 있다고 자기들 스스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패턴 자체 지금 뭐 트럼프니 그리고 그다음에 샌더스니 이제 지금 현재 크루즈까지 끼어들어가지고 공화당에는 이게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후보들이 되게 난립하고 있고 이런 요구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색다른 요구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기존에 계속 무시해왔던 요구들이 전면적으로 앞에 나오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정치 평론가들조차도 제대로 캐치를 못 해내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대선의 전망이나 대선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좀 실패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그 슈퍼 하요일 지나고 미니 슈퍼 하요일 지나고 힐러리가 이제 압승의 길을 갈 거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아이다호, 유타, 알래스카, 워싱턴주, 하와이 5개 주에서 5연승했어요 지금 그 우리 샌더스가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걸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미니 슈퍼 하요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 민주당이 이제 더 이상 우리 대통령 레이스는 샌더스와의 경쟁이 아니라 상대방의 정당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걸 공략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고 샌더스 보고 레이스를 그만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샌더스가 끝까지 이제 레이스를 가겠다라고 하고 레이스를 뛰었는데 또 명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후에 2주에서 다 질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크게 여기서 이길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2주에서 5연승하면서 그만두라고 할 명분도 사라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질 거라고 생각했던 정치 전문가들의 전망도 다 틀려버리니까 지금 현재 미국 대선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확고하게 그러니까 미국이 전통적으로 봐왔던 관점에서의 어떤 지형은 아닌 것 같아요. 예. 흥미롭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경제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국제기구가 예측한 게 다 틀렸어요. 여태까지. 네. 계속 1%포인트 이상 성장률 틀렸거든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1%포인트씩 틀렸는데 그건 뭐냐면은 경제 자체가 변화하고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개수가 변했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 하니까 계속 틀리는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대선을 보면 뭔가 밑에서 큰 에너지가 올라왔고 지형이 흔들리고 있는데 옛날 지형에다가 비춰서 판단하니까 자꾸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변화를 빨리 파악을 해서 그거에 적응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아직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밑에 그런 에너지 분명히 있거든요. 충분히 있죠. 네, 경제는 분명히 한국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틀리는 거 보면은 이 바뀐 변화에 대해서 지금 예측이 틀리고 있거든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그 주류 정치인들이 지배하고 있던 그 어떤 정치적인 지형들 요걸 뚫고 지금 개미 군단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주류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결정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야. 우리 목소리는 다른 데 있어. 우리는 샌더스야 하고 계속 지금 이제 투표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재밌는 기사를 읽었는데 수잔 서랜든 있잖아요. 그 유명한 영화배우. 진보적인 여자 배우. 로빈슨. 예, 맞습니다. 부. 예. 그리고 그 델마 루이스로 유명해요. 나오고 녹색당 지지자이기도 했었죠. 이제. 예, 그런데 샌더스를 지지하다가 차라리 샌더스가 후보가 안 되면은 트럼프를 찍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념상으로는 극과 극으로 가는 건데 정말? 그게 뭘 그러네. 얘기하냐면은 지금처럼 지지부진하게 공화 민주 양당의 현재 체제로 계속 가는 거를 거부한다라는 뜻이 뭔가 거거든요. 주류 기득권에 타격을 입혀야 된다 생각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서랜든 생각에는 힐러리가 되고 별 바뀔 게 없다면 차라리 한번 뒤집어지는 걸 보고 그렇죠. 싶다. 이거 물론 서랜든이 진지하게 얘기했다기보다는 사실 젊은 층이 그런 생각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사실 저기도 그런데요. 트럼프 지지자들도 공화당 지지자들도 트럼프가 안 되면 샌더스 찍겠다 이렇게 지지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현존의 기존의 지형을 흔들고 싶다라고 하는 게 우파 쪽에도 있고 좌파 쪽에도 있고 다 있다는 얘기죠. 그 이제 문화이론에 보면은 결을 거스른다라는 말이 죠. 어게인스트 그레인인데요. 그러니까 주류가 가지고 있는 그 굳건한 그 권력의 틀들 이런 것에서 계속 이제 저항하는 거죠. 틈집 내고. 그래서 이제 이 개미 군단들 또는 서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들을 뚫고 나가는 거죠. 결국은 보수와 진보가 다 공통적으로 주류 정치인들을 안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예. 지금 현재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미국 정치에서
이게 공화당, 민주당이라는 이 양당 구도를 어떻게 자기들도 깰까 여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정말 이게 깨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번에는 뭐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주류가 바깥으로 나가서 이 레이스를 무소속 후보를 내보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다. 만약에 트럼프가 그거 되면 당이 깨질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당이 심지어 그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게 뭐 쉽사리 그렇게 깨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미국도 지금 현재 주류 정치인에 대한 호응이 되게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수잔 스랜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가디언 기자가 자기가 이제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를 좀 다 들어봤대요. 도대체 열몇 시간 된 연설을 다 들어봤대요. 다 들어봤더니 정말 나쁜 소리도 많이 하고 헛소리도 많이 하는데 중간중간에 들으니까 평범한 사람이 들으면 다 먹히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속 시원한 얘기. 예, 정말 예, 맞죠. 딱 포인트가 뭐냐? 어차피 네가 누구한테 호소해도 주류 정치인들은 니네 말을 안 들어줄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한테 그렇죠. 돌연변이거나 돈키호테 나한테 그냥 표를 주라. 그렇죠. 그러면 들어주겠다라는 거죠. 나한테는 차라리 가능성이 있어도 기존의 정치인한테 말해봤자 절대 안 들어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희망을 껴안고 깝깝하게 사느니 가끔 나를 통해서 차라리 뭐 속이라도 시원해라. 팔을 흔들어 보자 그렇죠. 이러면서 견고한 수구 기득권을 벽에다가.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데 그 민주당이 잡든 공화당이 잡든 또는 우리는 새누리당이 잡든 지금 뭐 더 민주당이 잡든 일관되게 나빠진 거는 빈부격차거든요. 그렇죠. 특히 보수적인 사람이건 진보적인 사람이건 중하층 계층 계속 나빠졌거든요. 그럼 바뀌어도 내 삶은 계속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면 한번 뒤집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잘 받아 안을 수 있는 사람, 물론 미국에서는 샌더스였습니다만, 그래서 실제로 바꿀 수 있다면은 이제 혁명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아직 미국을 보면 아직 거기까지 못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샌더스가 정말 돌풍을 불러일으켰는데 중간에 주춤한 거 보면서 아직 미국이 샌더스를 못 받아들인거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다시 지금 또 압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지금 5연승 했어요. 예, 의외로 대역 증거 같은 게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러기에는 표가 너무 벌어졌어요. 근데 저희는 그냥 막 그런 걸 응원하잖아요. 막 이세돌이 알파고에 밀리다가 한 방 먹이는 지금 것처럼. 진짜 이기면 이세돌이 알파고에 3연패하다가 뒤집어서 이기는 그 판이 되는 것 같아요. 야. 어떻게 근데 그 트럼프의 돌풍은 그러니까 뭔가 분노한 주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어떤 열망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약간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둘 다 사실은 트럼프고 샌더스고 다 지금 백인 지지층이거든요. 둘 다 백인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데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백인 중산층 출신들의 뭐 중산층이나 중산 출신들의 자녀들, 젊은 세대들이 많이 지지하고 있고 청년들의 열망이 대단하던데 그렇죠. 보니까요. 특히 교육받은 사람들은 샌더스 이야기를 구조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가 못 사는 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들을 확고하게 불평등이 생기는 게 확고하게 불평등 구조라는 것들을 인식하기 때문에 샌더스를 지지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렇게 그 백인 하층 계열의 사람들은 이게 근본적으로 자기가 구조적으로 인식한다기보다는 자기 생활로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트럼프가 던지는 메시지가 지금 당신이 직업 없는 이유가 자꾸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그렇다라는 식의 자기들이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이걸 자꾸 푸시를 해주니까 거기에 자꾸 설득돼서 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 지금 그 미국의 중산층을 구성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중산층 중에서 교육받은 세대들 그리고 교육받지 못하던 세대들이 쫙 갈려가지고 진짜 한쪽은 저 위쪽에 그 샌더스를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층은 또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전에 중산층들이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우리 이야기를 안 들어주기 때문에 상대방을 찍을 수 있는 서로한테 그 유인들이 다 있는 거죠. 이렇게 비유해야 될까 약간 과도하긴 한데 1930년대에 세계 경제 전체가 나빴잖아요. 그래서 그 불만이 한편에서는 나치로 갔고 한편에서는 뉴딜로 간 거거든요. 그게 지금 다 가능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샌더스는 뉴딜 쪽을 본다면 트럼프 쪽은 나치 비슷한 비슷해요.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비슷해요. 이 선동해가지고 그쪽 사람들 끌고 들어오고 배회주의 그러니까 다른 인종에 대한 불만을 퍼뜨리게 한다든가 이런 게 비슷해요. 그다음에 막 폭력도 행사하잖아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히틀러, 샌더스는 루즈벨트. 약간 이런 연상 효과가 일부 있긴 하더라고요. 영향적으로 보면 그렇고 실제로 그 정도로 지금 경제가 나빠지고 양극화되고 불만은 끌어오르는 상황인 것도 같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파시즘의 위험도 있는 거죠. 지금 세계 전체가.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렇고. 이게 진짜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저 불평등 양상을 보면 뭐 정태인 소장님께서 훨씬 더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패턴을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정말 쫓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미국 바로 밑에까지 쫓아간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턱 밑에까지 쫓아가 있어요. 지금 불평등. 작년에
작년에 그 김남경 교수님이 그 동국대 김남경 교수님이 발표하신 거 보면 우리나라 하위 50%가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1.7%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은 5%예요. 그래도 상당히 미국은 많아요. 아니, 그게 자꾸 미국이 조금 덜 불평등하네요. 그렇죠. 네. 지금 차라리 미국이 우리보다 나아요, 지금. 아니 네. 자꾸 유비적으로 생각되는 게요. 그 90년대 말 그 뭡니까 엘고가 정보고속도로 이야기하자마자 우리나라 정보고속도로 다 깔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추월해 버렸잖아요. 딱 그 꼴 날까봐 걱정이에요. 나쁜 쪽으로. 예, 나쁜 쪽으로.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아니요, 좋은 지금 쪽으로. 속도로 보면 추월해요. 예. 예, 이미 거의 뭐 자산에서도 거의 따라갔고 소득은 이미 바로 밑에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불평등의 정도로는 현재 이미 미국을 한국이 추월했다. 아, 바로 밑에까지. 바로 바로 밑에까지, 밑에. 바로 예. 턱밑까지 어, 쫓아가 있는 턱밑까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미 유럽이나 일본을 추월한 지는 꽤 됐고요. 예. 한 3, 4년 전에 추월했고 지금 속도로 보면 좀 더 지나가면 미국도 추월할 수 있을 가능성이 그럼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 총선에서는 불평등과 양극화, 민생고 이런 게 전면적인 구호가 되었는데 더불어민주당도 너무 늦었어요, 그렇죠? 당내 계속 싸우느라고 문제는 경제다, 투표가 답이다. 뭐 구호는 좋은 것 같아요. 문제는 불평등이다, 투표가 답이다. 뭐 이런 취지로 읽혀지는데 전혀 근데 우리는 좀 느낌이 여전히 총선에서 이게 쟁점이 안 된다는 느낌은 있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일단 저는 지금까지 네. 총선 보면서 불평등 구호가 전면적으로 앞에 나온 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정의당이든 누구든 불평등이라는 이 뭐 더민주든 야당은 이 불평등이라는 구조를 앞세워서 내세워서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불평등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특정 세력으로 몰리잖아요. 예? 빨간 날개를 단 사람들이 돼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빨간 대해서 뿌리 난 사람. 예, 빨간 뿌린가요? 그 측면도 있고 더민주당이 원죄가 있거든요. 아 예. 만약 민주당이 FTA 얘기하면 그 눈에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예. 또는 양극화 문제를 얘기하면 너네 때도 굉장히 많이 네. 심각하게 그 양극화 심해졌어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그때 잘못했다. 근데 그렇죠.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그 얘기하잖아. 얘기를 이명박의 못해요. FTA와 노무현 FTA 다르다. 응.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 못 하거든요. 그 누가 양극화 그걸 공부해가면서 실태도 들어요. 양극화 그 실태도 이야기를. 옛날이 더 심했다 안 그렇거든요. 네. 분명히 그러니까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까지 괜찮았거든요. 그다음에 2000년에서 2008년까지 그다음에 위기가 왔기 때문에 지금 양극화가 심각하게 안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의 잘못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그러나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공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면적인 경제민주화나 불평등 문제로 하기에는 제1야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실제로 그 구성원들 현재 국회의원 예. 구성원들로 보면 다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양극화가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양극화를 오히려 부채질하는 세력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그거는 거기는 확실하게 거기는- 부채질해서 자기들과 네.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유지하고 재벌 대기업의 편을 들어주는 것을 기조로 삼았다면 그럼 제1야당이라도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정쩡한 이치라는 거죠 여전히. 예. 그러니까 지금 무슨 문재인이든 김종인이든 누굽니까 우리 안철수든 샌더스 이야기라도 감동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샌더스 흉내는 내도. 그렇죠. 특히 안철수 흉내도 못 대표님의 내죠, 뭐. 그 샌더스 흉내는 좀 실속을 자아냈어요. 그렇죠. 그때. 근본적으로 샌더스가 평생 동안 30년 동안 친구가 이야기한다죠. 나는 이제 네가 하도 똑같은 말만 해가지고 대사도 외우겠다고. 예? 네. 그러면서 불평등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네. 안철수 대표가 불평등 이야기한 저는 그런 연설에서 그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 근데 샌더스 흉내만 내니까 좀 그러니까 국민의당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달라지려면 샌더스가 이야기했던 그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정책을 내세우고 그런 각오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예. 이제 샌더스처럼 하려면은 그러니까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말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민들이 또는 이제 불평등을 당하는 차별당하는 사람들이 그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대신 말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예. 지금 흉내가 지금 우스갯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샌더스 그 동영상 네. 그 한 5분짜리 동영상도 있고 유튜브에 뉴스타파가 만든 13분짜리 동영상인데 제가 요즘에 그 학생들하고 저도 이렇게 세미나 하면서 계속 틀어주는데 볼 때마다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일관되게 힘주어서 지금의 불평등에 맞서 싸우고 가진 자들은 여러분 보고 체념해라 그러고 안 바뀔 거라고 하지만 바로 그게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다. 골로 보내는 거다. 싸우자, 나가자. 와, 근데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왜 8시간 반 연설한 거 스피치라는 거 네. 그렇죠. 번역돼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 아, 그게 일관되게 똑같아요. 90%와 10% 얘기를 예. 계속하는 필리버스터 거죠. 하실 때도 예, 예. 그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뭐 대기업 감세 막으려고 한 예, 거죠. 2011년에 감세법안 막을 때. 그러니까 뭔가 미국 사회도 불만이 많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평등과 양이 심해서 그게 좋은 방향으로 샌더스로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부정적 방향은 트럼프한테 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미국 사회를 뒤흔들고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건데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샌더스 누구도 몰랐잖아요. 제레미 코빈이 먼저 알려지고 그다음에 샌더스가 알려진 건데 어떤 요인이 있었을까? 다시 한번 정리 한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근본적으로 1980년대 이후에 시작됐던 지구적 그 불평등 현상 때문에 지구화 현상 때문에 생겨난 대표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980년대 우리가 신자유주의 시작되면서 복지국가가 해체되기 시작하고 선진국들이 복지를 내려놓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사실 1980년대 이전에는 뭐 불평등 이야기하고 빈부격차 이야기하면 국가 대 국가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1980년대 이후에는 불평등의 양상이 어떻게 변해버렸느냐? 부자 나라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패턴들이 사실 복지국가가 내려앉고 그다음에 자유무역과 거대 기업들이 많은 이익들을 다 가져가고 거대 기업이 이익을 가지는 구조 속에서 사회적 부의 분배가 상층으로 몰려 올라가서 지금 계속 이제 하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7%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5%고. 그러면 전부 다 그것도 1%도 아니에요. 정말 샌더스 말이 0.01%한테 가 있는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샌더스가 예를 들 때 미국의 부자 14명이 지난 2년 동안 미국 인구의 1억 4천만이 번 40%가 번 돈보다 많이 벌었다 그러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14명이. 그러면 그쪽으로 그 부가 얼마나 편중되는지 심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 꾸준히 그렇게 나타났던 지구화 현상 속에서 신자유주의의 영향일이었는데 이 신자유주의 영향 바깥에 나가 있는 국가가 얼마나 있었냐는 거죠.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영미식 모델을 따라가면서 완전 거기에 편승했던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하나라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불평등이 나타나는 현상만큼 지금 바로 그 턱 밑에 쫓아가 있을 만큼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이게 그냥 그 문제가 아니에요. 왜? 실제 통계를 보면요. 이건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가 선거 캠페인을 할 때 썼던 자료입니다. 레리 바테리스라는 사람이 연구조사를 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을 정치가들이 얼마나 대변해 주는가. 연구조사를 했는데 이게 미국 상원의원 100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소득 수준을 상중하로 나누고 이거 봤더니 미국 상원의원들은 100명들은 일관되게 소득 수준이 상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을 만들지 소득 수준이 하인 사람한테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반응성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뜨고 있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은 사실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근데 최저임금 정책이 누구 이야기로 결정이 되고 있느냐? 이거 봤더니 위에 있는 상층 사람들을 듣고 결정이 되는데 이건 임금을 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걸 결정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또 카트리나 사태를 예를 듭니다. 여러분 카트리나 아시잖아요. 카트리나가 미국을 쓸었는데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의 TV에서 저는 이게 진짜 미국일까 생각이 들었어요. 제3세계 같았어요. 한 2달 동안 계속 시체들이 떠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법천지가 됐죠. 예. 그러니까 허리케인 하나 자연재해에 의해서 한 사회가 무법천지가 되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도망가고 못 카트리나가 도망간- 카트리나가 몰아친 지역이 미국에서 정말 극빈한 빈곤 지역이었어요. 뉴올리언스 지역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가난하고 힘이 거기를 대변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정말 방치 상태로 계속 냈던 거야. 예방도 안 되고 예방. 사고도 안 안 되고 되고 수습도 안 해버리고 수습도 제대로 안 된 거죠. 부시가 와가지고 뭐 자기 국가에 총력을 기울여서 뭐 이걸 해결하겠다고 연설 한번 했었는데요. 그 뒤로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아요. 뉴스위크 기자가 제가 쓴 기사를 레리 바테스도 똑같이 인용해 놓고 있는데 뭐라고 인용하느냐. 이 사태가 터지니까 드디어 미국이 불평등 문제에 집중할 때가 왔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이걸 현장을 보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들도 반응하고 사람들도 반응할 거다 그랬는데 1년 뒤에 뉴스위크 기자가 뭐라고 쓰냐면 내가 쓴 게 헛소리였다는 거야. 아무도 관심 없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 아무도 정치적으로 반응 안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돈 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어떻게 취급합니까? 돈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돈이 없다라는 건 직업이 없다라는 이유가 되게 가까운데 사실 지금 현재 실업은 되게 구조적 실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일하지 않는 청년들 보고 하는 말이 뭐였죠? 저거 일도 안 하고 저거 놀고 있고 직업도 안 찾고 놀고 있다 그러는데 직업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과 진짜 자기들이 일을 안 하는 건 되게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직업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애들도 일하지 않는 인간들이라고 취급을 하면서 계속 거기에 밀어붙이고 사회적으로 되게
도덕적으로 이상한 인간들로 몰아붙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배제시키고 그러면 착한 빈민은 누구냐? 국가에 사회에 아무것도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 착한 빈민이 만드는 현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패턴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고 그렇게 착한 빈민들 요구하지 않는 빈민들이니 정치도 반응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주류 정치인이 계속 지금까지 반응해 주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터져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러다가 샌더스가 이제 터져 예, 나오고. 터져 나온 거죠. 거대 정당의 대선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들이 월스트리트에서 돈을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선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선거 비용을 내는데 물론 샌더스는 이번에 이제 이 아주 말하자면- 예외적인 예, 현상이었죠. 민중들이 예. 소액을 갖다 기부한 거 소액 가지고 민초, 소액 민초. 클린턴을 클린턴보다 더 많이 모금을 해서 네. 이제 화제가 됐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들 재산 현황을 보면은 새누리당 후보들이 40억이 넘어요 재산이. 평균이. 예, 그리고 더 민주당은 25억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 정당하고 큰 부자 정당하고 작은 부자 정당이네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은 2억 5천인가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들. 예, 근데 평균도 그게 예, 평균을 한 거지 사실은 분포를 보면은 그 2억 5천한테는 훨씬 많고 네. 위에 더 있는 거죠. 평균 위가 워낙 위에가 워낙 많다 많이 보니까 다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의당이 1억 5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정의당이네. 딱 전세금 정도 있는데. 아니 왜 저한테 비례대표 제안이 안 오나 했더만 재산이 없어서 그랬구나. 재산이 많으실걸요. 밝혀진 재산, 숨겨진 재산인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언론 주도층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기자라든가 PD라든가 또는 의사, 변호사 그리고 교수들이 이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나 재산 수준이 상위 10% 이내에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예. 그들이 자기들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중산층 그분들이 중산층 정책이라고 쓰는 건 사실은 상위층 정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의식 자체가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조금 더 가난한 사람 생각한다는 그 정책은 사실은 진짜로 중상층을 위한 정책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보셔야 되는데 이제 너무 양당제대로 가면은 둘 중에 하나를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지금 정태현 선생님 하신 말씀이 진짜 맞는 게요. 작년에 NH투자증권인가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당신이 중산층입니까 생각하는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79%가 자기가 중산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반대잖아요. 예전에는 90년대에는 반대였죠. 예. 90년대는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프로레타리아 허위시라 해서 예. 프로레타리아들이 중산층이라고 답을 하는 중산층이라고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왜 계급성을 자각을 안 하고 저희가 그 학생 활동하고 그때는 그게 문제의식인데 요즘 답하면 전부 다 서민 빈민층이라고 그게 답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었던 예. 게 90년대 초반에는 성장률이 높았고 동시에 예. 빈부격차가 완화되는 시기였어요. 예. 그때 특히 이제 민주노총이 생기면서 임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땐 자기가 지위가 올라갈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또 90년대 올라가기도 했었고. 초반의 예. 조사를 보면은 네. 통계청 조사를 보면 자기 자식들이 자기보다 못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5%만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95%는 나아질 거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1997년 이후로는 상황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반 이상이 내 애가 나보다 못해질 거라고 답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위치에 대해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어딘가를 정확히 알고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봐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지금 가난한 분들도 새누리당 네. 그다음에 재벌 대기업의 상권을 짓밟히고 있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긴 했는데. 네, 바뀌고 있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샌더스나 예. 코빈처럼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 사람 믿을 수 있다고 되면 그쪽으로 네. 가거든요. 근데 아직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진보 정당은 믿음을 못 주고 있잖아요. 그 저기 이제- 찍으면 사표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기 아, 때문에 그렇죠. 두 가지죠. 저기 예. 지금 사표라는 그렇죠, 것도 있고 사표다. 그런 정확한 이야기를 하면은 빨갱이를 몰아버리고. 빨갱이를 예. 몰리고. 예. 근데 요즘에 수도권에서 정의당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 17%까지 나와요. 오. 몇 군데에서. 한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약간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수도권은 예. 그런 변화들을 감지하기에 예, 그러니까 그냥 수도권의 서민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시원치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뭐 새누리당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정의당 지지율이 여러 조사에서 17%까지 나왔어요. 깜짝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그게 이제 변화의 움직임을 볼 수 네, 있을까요? 변화의 움직임이고 그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보 정당은 정의당뿐만 아니라 녹색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정확한 수치를 계속 제시하고 본인들에게 자기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를 찍으면 불평등 완화된다. 서민 그리고 제일 저는 이루어진다. 진보 정치하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일 불만인 게 네.
한국은 진보 정치가 성장할 토대가 안 된다는 말만 계속하세요. 탈출구나 뭐 대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그 토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의 진보가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건 정말 풍토 우리 정치 풍토 때문이라는 거로 몰아붙이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불만이에요. 먼저 우리가 찾아내야죠. 그 일을 하라고 있는 건데. 예? 그럼 그 풍토가 다 마련한 다음에 그걸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 예. 한국에는 샌더스가 나오지 않느냐라는 질문하고 연동돼서 지금 정의당 아니 샌더스만한 나이가 된 사람이 아직 없었어요. 아니 곧 있으면 노회찬 형님, 심상정 누님도 그 나이가 돼요 이제. 한 20년 더 있어야 한 20년 더 있어야지. 아니요. 아니, 20년 아니고 한 벌써 10년 60대 정도 더 있어야죠. 노회찬 근데 정치 대통령이 경력으로 벌써- 보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 샌더스 같은 경우 시장 4번, 네. 하원 의원 8번, 상원 의원 2번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우리 김만호 박사님 질문과 비평에 대하여 지금 현재 정의당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정책자문단장이시죠 현재 우리 정태현 소장님.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근데 굉장히 힘이 풍토가 열악한 건 맞는데 그 핑계만 대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진보 정당이 대중과 더 결합돼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네. 힘이 빠지면서 네. 진보 정당이 가장 큰 문제 뭐였냐면은 내부 선거에 모은 에너지가 다 들어간 거죠. 그게 바로 비례대표를 둘러싼 그 암투들. 이 부정선거 네. 시위 그리고 당이 깨지고 이런 이 바로 근거가 거기 있었는데 다시 한번 민중 사이로 들어가는 게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사회적 경제 일을 같이 하든 아니면 지역의 일이 뭔가를 찾아서 그거를 같이 주민들과 한 10년 해야 그래야 국민들이 인정하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계기는 무상급식이었어요. 예. 물론 그건 김상곤 교육감이 바로 그 약한 지점을 뚫고 나간 거지만 무상급식 운동이 10년 이상 되지 않았으면 그리고 학부모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지 않았으면 그 무상급식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슈가 그렇게 뜨지 못했거든요. 그게 복지와 사회 정의의 그 핵심을 뚫고 간 것이었거든요. 예, 작은 네. 거지만 이해하기 그렇죠. 쉽고 네. 또 여러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안이잖아요. 근데 예. 그렇게 쌓여서 그게 이제 믿음을 주는 건데 스타 정치인 몇 명 갖고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필요합니다만 그게 있어야 또 이제 당이 그 유지됩니다만 정신으로 돌아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시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했던 배옥병 선생 이런 분들의 풀뿌리 활동이 있었고 그다음 민주노동당이 조직적으로 정말 아래로부터 예, 열심히 예. 했거든요. 전국 몇십만 원 서명을 받고 그다음에 무상교육, 무상의료 치고 나가고 근데 이제 이런 걸 집요하게 제대로 하면 그런 방금 김한호 박사 말한 풍토를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민들이 진정성을 알아줄 거 아니에요. 아니 거꾸로 이제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이미 우리는 풍토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저는 무상급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의무급식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있는데요. 네. 예, 정말 의무급식이라고 부르기 쉽긴 한데. 그러기도 부릅니다. 예. 뭐 이렇게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전 이렇게 이거는 좀 갑자기 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의무급식 이야기가 나왔을 때 30% 주자, 전부 다 주자라는 논리가 있었잖아요. 예. 사실 이게 옛날로 돌아가 보면 비버리지 보고서 처음 쓸 때부터 이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버리지를 사회주의자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비버리지가 원래 자유주의자였습니다. 자유당 소속이죠. 예. 그리고 영국 없어진 자유당 소속. 예. 그런데 이 자유주의자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렇게 갈라주면 국민들을 갈라놓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파다가 한쪽에서 주면 원래 복지의 의의는 우리가 한 팀이랑 한 나라다, 한 공동체랑을 느끼게 해주는 게 복지의 의의인데 그렇게 갈라주면 한쪽은 계속 퍼주고 한쪽은 계속 받는 쪽을 만들어서 한쪽은 계속 열등의식을 느끼고 한쪽은 계속 내가 내준다라는 피의식을 만들어내서 국가를 갈라놓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영국이 복지를 건설하면 보편복지로 가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내놓는 거거든요. 사실 그 부분 우리가 보편복지를 전부 다는 할 수 없지만 사실 이게 그 당시에 의무급식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런 보편복지들이 우리한테 정말 우리나라는 교육이 진짜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의 출발의 시작점에서 모든 아이들이 비슷한 환경 속에서 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발선상의 공정성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는 저는 그게 되게 좋은 정책이라고 봤었거든요. 저는 진보 세력들이 그런 쪽에다가 많이 천착해서 그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나가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총선이지만 사실 우리가 다음번을 더 전 기대하고 싶은 게 언제냐면 광역 선거들, 뭐 지방 선거들, 지방 자치 선거에서 우리 진보들이 정말 지역 토착적으로 거기서 무엇인가 정말 거기서 괜히 쓸데없이
그때는 야권 통합인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정말 거기서 진보당의 정체성을 내세우면서 그 지역에서 하나 토착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지역 토착적인 방식으로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게 지방당을 만들어야 된다. 지방당.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부산이면 부산당 이렇게 나와야 되고 경주면 경주당 그렇게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주요 인사들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 토착적인 활동을 해왔던 시민활동가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거기에 가담해서 그 활동을 하면 좀 더 진보적인 토양을 만드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샌더스 이야기하다가 썬더스. 썬더스도 맞는데요. 번개와 같은 사람. 샌더스. 폭풍. 샌더스 언어의 연금술사요. 한국 총선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이제 진보 정당에 대한 조언까지 왔는데 어쨌든 시민사회도 좀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시민사회가 말로는 진보 정당이 잘 돼야 된다. 네. 진보 정치가 활성화된다면서도 실제로는 시민사회단체 출신들이 나중에는 가보면 꼭 제1야당 정도로만 가고 또 이렇게 진보 정치 활성화가 그건 진보 정당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런 태도도 일부 있어요. 그건 저는 건강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한국 사회 이 양극화 불평등을 깨기 위해서 진보 정치 활성화 필요하다면 시민사회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연대하고 돕기도 해야죠. 정태인 소장님 그러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해오셨어요. 참여연대 박원석 처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여주신 박원석 처장도 정의당에 가 있고 저도 대표적으로 제1야당에는 좀 더 비판을 가하고 진보 정당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자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단체랑 이야기해 보면 그냥 등거리 애교를 하자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단체에서는 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정당은 똑같이 대하자는 거죠.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진보정당이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선거가 그 비판적 지지론 그게 득세를 해왔었잖아요. 너무 많이 했잖아요. 이제 좀 그냥 비판만 하고 거기는 그렇죠. 이쪽만 지지하면 비판과 지지 분리로는 어떨까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비판과 지지는 분리하자. 비판적 지지는 진짜 우리 정권 교체 한번 해보려고 만들어 논리인데. 이제 정치적인 억압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서 한 곳에 몰아주자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건데요. 사실 정치라는 건 장기적으로 볼 필요는 있거든요. 이번 선거 다음에 또 4년 후에 또 선거가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다 있는 것인데 뭐 그런 걸 위해서라도 저는 뭐 어쨌든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가능한 여러 가지 진보 정당이든 또는 군소 세력이든 뭔가 그들이 나름대로 틀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네. 아무튼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제가 총선 시민 네트워크를 꾸려가지고 전국에서 유권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혼용무도한 집권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역 정당에서는 지역구에서는 당선하는 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고민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죠. 다만 그래도 비례대표에서라도 그렇죠. 좀 마음껏 진보 정당들이 좀 응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해보면 심지어 학교인 학생들도요.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2표제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당 투표와 지역구 투표가 같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많이 모르신대요. 지금 그걸 많이 홍보해야겠더라고요. 그게 한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그게 사실 이게 독일식 모델처럼 우리도 이제 정당 투표가 있고 지역구 투표가 있는데요. 그래서 투표를 하러 가시면 두 군데 찍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 탈출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두 번째가 좋더라고요. 저는 지역구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 찍으려 하다가도 어쩔 때는 안 돼. 더 나쁜 여당을 저지하게 하는 사람을 찍을 때도 있는데 정당 투표는 마음껏 제가 좋아하는 정당 찍으니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그게 저는 불편해요. 어머니한테 가르쳐 드려야 되거든요. 어머님. 여기는 이래 찍고 저기는 저래 찍고 하는데 어머니가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1 찍고 2 찍고 그렇게 해버린대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고. 그러니까 1 찍고, 새누리당 찍은 사람이 지역구에서도 비례대표 보니까 15번에 김순례가 있고 세월호 가족들한테 시체 장사한다는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을 퍼뜨린 사람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최연애도 있고 철도민영 앞장선 5번인가 기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은 못 찍겠다고 다른 장난 찍어도 되잖아요. 요걸 적극 알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투표를 하러 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정당 투표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지역구 투표도요. 이게 우리가 결국은 지역 대표를 뽑는 거지 지금 현재는 뭐 당 대표를 우리가 뽑는 건 아니니까 당이 좀 당 대표들이 잘못한다거나 당 지도부가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꼭 지역에 가서 자기 지역에 있는 좋은 후보들을 최선의 후보들을 선택하는 건 정말 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가장 기본적으로 정치가 민주적 과정 속에서 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과 절차가 정말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 저는 진짜 불만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당 지도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예. 지역구에 가시면 아닌 그런 분들도 되게 그러니까 좋은 분들도 많으시니까. 실망스러운 예. 당대표들이 예. 지도 모습이 있다더라도 예.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그걸로 환멸을 느낄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정치 혐오는 자기한테 제일 나쁜 겁니다, 사실. 정치 혐오는 예. 예. 결국 서민 중산층만 예. 골로 가는 길이다. 그렇죠. 예. 예. 뭐 이런 말이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이제 그 스님이 절이 보기 싫으면은 절을 떠났잖아요. 그건 네. 옛날이거든요. 예. 요즘 보기 싫으면 절을 고쳐버려요. 당 지도부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걸 우리가 네. 일어나서 바꾸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개혁 불사라고 하죠. 그렇죠. 스님들이 이제 개혁적으로. 예, 우리가 샌더스 총선 이야기하다가 뭐 진보 정당 이야기하다가 또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샌더스 그의 저력 그 이제 알려졌어 많이 뭐 벌링턴 시장 하던 시절에 뭐 모범적인 정책도 하고 민주사회주의자다라는 걸 일관되게 이야기도 해오고. 근데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흑인분들하고 이른바 차별받는 분들 히스패닉계라든지 이분들이 샌더스보다 힐러리를 많이 응원하던데 왜 그런 거죠? 예, 실제 예.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정치가 가문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클린턴이 원래 자기가 정치적으로 성장했던 거 빌 클린턴 여기서 빌 클린턴입니다. 네, 네. 클린턴 부부라고 해야겠네요. 사실은 이 부부가 같이 늘 정치를 해왔으니까 이 정치적으로 성장했던 곳이 아칸소라는 이제 남부주인데요. 이 남부주가 흑인 인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아칸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흑인 공동체랑 잘 못 지내면 성공적인 정치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아칸소 주지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정말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잘 그 관계를 유지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대요. 그때부터 이제 흑인 공동체가 되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내각에다가 흑인을 4명이나 이제 인종별로 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을 자기 내각에 4명이나 심었다고 그럽니다. 빌 클린턴, 예, 빌 클린턴 병부 시절에 그랬던 것 예, 같아요. 예. 뭐 히스패닉계 저기 법무장관도 있었던 것 같고 기억에 예.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예. 분명히. 그래서 4명이나 심었고 거기다가 또 이제 흑인 사회에서 되게 존경받는 그 시민 활동 과정에 버넌 조단이라는 인물이 있다 그러는데요. 이 분이 빌 클린턴의 그 정치적 조언자 중에 한 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하고도 관계도 워낙 좋았고 근데 정말 결정적인 건 뭐냐? 클린턴 정부 하에서 흑인들이 실업률이 제일 낮았대요. 그리고 클린턴 정부하에서 흑인들이 생활 수준이 제일 좋았답니다. 소득 수준이. 실제로 예. 그 이른바 사회통합 예. 그다음에 인종차별을 예. 종식하기 위해서 그 예. 빌 클린턴 부부가 노력을 했군요. 예, 그리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제 그 차별 철폐 조처라고 미국의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네, 그 어퍼머티브 제도가 액션 있잖아요. 알죠. 예.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제도를 그 당시에 이게 역차별이다 그래서 없애자는 음. 폐지시키자는 주장이 나왔을 때 클린턴이 이걸 폐지시키기보다는 수정하자. 그래서 그걸 유지시켜서 지켜내고. 지켜내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 힐러리 클린턴도 보면 굉장히 저력이 있어요. 보면요. 네. 뭐 이메일 스캔들 뭐 이런 건 우리가 여기서까지 이야기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보면 클린턴 시절에도 의료보험 개혁을 위해서 총대를 한번 추진위원장인가 기었을 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선거운동하는 것도 보면 그 이익공유제 첫 번째 공약 이익공유제다. 대기업들 돈 많이 번 거 이익 나누자 이거 하고 노동조합 행사 같은 데도 잘 가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서민 노동 친화적인 면모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딱 힐러리 클린턴 하면 그냥 영부인, 귀부인 이런 느낌인데 전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뭐 선거할 때야 네. 뭐 생각할 때만 그런 거예요. 그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네. 지금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금융자본에 대한 견해, 네. 그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저 남편 클린턴 때 과거에 이 금융을 분리시켜놨던 그걸 갖다 다 막을 드러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 씨앗이 뿌려진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미 부시가 했지만 네. 그걸 갖다 제도적으로 더 규제 완화를 한 게 클린턴 시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개혁적일 것이냐 이런 게 이제 그렇죠. 힐러리가 대통령이 됐을 그 때 부분은 넓은 의미로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친화적이었고 큰 구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시대가 보면 그랬죠. 시대가 왜 영국에서 당시에는- 토니 블레어가 예. 되고 미국에서는 클린턴이 되고 이러면서 그게 개혁이었고 사실은 그 정도가 이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역시 신자유주의를 계속 하게 만들었고 그게 이제 세계 금융위기로 이어졌잖아요. 근데 네. 이제는 좀 더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끊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과거의 관성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 이제 샌더스가 치고 나오는 거는 바로 그런 부분이죠. 큰 구조적인 부분에서 클린턴 부부가 건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더 열어주고 더 사태를 악화시켰다. 그럼 이제 미봉적인 수준에서 복지가 이루어지고 뭐 사회적인 그 혜택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뭐 불평등이 해소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불평등이 심해지는데 예를 들어 자본이 가져가는 몫하고 임금이 가져가는 몫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걸 복지로 막는 건 한계가 무지무지하게 있거든요. 세금은 많이 내고 복지도 많이 했다는데 옛날보다 더 나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복지에 대한 신념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 시장에서 줄어든다는 건 뭐냐면은 주체 역량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같으면 노조 또는 하청기업 같으면 하청기업의 협상력 이렇게 각각이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의 단결력 이런 힘을 강화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은 또 역시 경제학자답게 예, 예. 경제 우월론이 나오네. 예. 아니 그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이번에 케이스에 보면요. 미국은 사실 경제가 그래도 그나마 건강할 수 있었던 게 월스트리트의 상업은행들이 투자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있었거든요. 그걸 클린턴이 풀어줘요. 그걸 풀어주면서 이제 문제가 경기가 흐트러지는 그러면서 그 상업은행들이 월스트리트에 투자하면서 생겨난 게 뭐냐 모기지 크라이시스였어요 그때. 그때 모기지로 한번 2008년에 무너지잖아요. 미국 경제가. 모기지 사태로 무너진. 리만 브라더스. 리만 브라더스.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너만 형제다고 막 그랬잖아요. 아재 개그로. 리만 브라더스. 너만 형제다. 아재 개그. 한국말이 참 좋아요. 이거 저도 이제 안진걸 차장한테 완전 말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사태를 보면 어떻게 월스트리트를 규제하는가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클린턴가가 계속 민기적거리고 있었던 선생님 말씀대로 정태인 선생님 말대로 되게 민기적거렸는데 지금 샌더스가 말하는 건 거기에 은행들이 너무 크다는 거 그거 해체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 은행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겁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얼마나 세냐면 클린턴 부보다는 오바마 대통령이 훨씬 개혁적입니다. 근데 와서 재무부 장관이나 또는 대통령 자문위원장을 임명할 때 굉장히 실망스러웠거든요. 가이트너라는 사람이 월스트리트 출신이에요. 그리고 자문위원장을 한 서머스는 상당히 그 월스트리트 우호적인 사람이었다고. 예를 들어 스티글리츠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지 않고 여전히 그쪽의 힘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을 뽑고 진보적이라는 사람을 뽑아봐도 안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미국 이 양극화에 시달리는 사람들한테 많았던 거고 샌더스는 그걸 갖다가 이제 돌파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줬던 거죠. 흑인 최초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정말 멋있어 보이고 잘하는 것도 많아 보이는데 그런 한계도 잘했죠. 잘했습니다. 누가 지금도 얼마 전에도 미국인이요 노조에 가입해라. 그리고 이제 그만둘 때 되니까 이제 원래 모습을 보여요. 원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번에 개선을 안 되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 같아요. 노조가 없는 곳에 착취가 있다. 너무 명령설이잖아. 그다음에 최저임금 대폭 올려라. 다 반대하는 자들 그 돈으로 살아봐라 한번. 그 연설 듣는 소름 끼치더라고요. 왜 우리나라한테 국회의원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로 살아보고 라면 먹으니까 막 부자 된 기분이라고 막. 그 사람은 이제 새누리당의 차명진인가 하는 사람이죠. 반찬 하나 하고 밥 먹으면서 황후의 반찬. 그런 참 속없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걸로 평생 살아봐야지. 지가 그런 말 안 할 텐데. 아니 양심의 그리께서라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요? 그 친구 노동운동 출신이에요. 이제 이게 위치를 바꾼 사람들 특히 있잖아요. 신념이 엄청나게 강하던 사람이 반대쪽으로 신념을 변했을 때는 정말 더 극악무도해지는 일종의 보상심리죠. 탈색. 예. 자기에 대한 그런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더 반대파. 그러니까 김문수 씨가 맨날 이승만 찬양하고 다니잖아요. 자기 빨갱이라는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분은 꼭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시간 가기 전에 정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샌더스가 경선에서 진다는 건 분명해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줄어진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저력은 뭘까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사표를 던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대세론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더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시 좁혀진다는 건 분명히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각이 있는 거죠, 그죠? 예, 분명히 뭐 정태인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를 바꾸고 싶은 열망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것 같고,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지금 현재 대선 자금을 다 부자들한테 받고 있는데 샌더스만 250불 밑으로 소액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평균 액수가 34불인가 그렇대요. 그래야 7천만 원을. 예.
7천만 원, 7천만 불. 7천만 불. 그러니까 일당 4만 원도 안 되는 800억, 900억까지 되죠. 4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그냥 사람들이 낸 거네요. 평균적으로 개미들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30몇 불대, 30몇 불대를 가지고 이게 그 300만 명이 3만 원을 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는 거 보면 미국 내에서 정말 풀뿌리에서 이 변화가 지금 미국 국가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한 확고한 이제 자각이 생긴 것 같아요, 거기는. 샌더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연설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실제로 영상 보면 끊임없이 연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청년들이 참 좋아하는데 너는 이 샌더스가 영어를 쉽게 해서 좋더라고요. 그 아까 이제 월스트리트 초대형 은행들 결국 그 미국 금융위기로 세계를 금융을 몰아갔는데 우리도 이제 대마불사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사회자가 너무 충격이 크지 않냐 그렇게 물어본 것 같으니까 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외워놨어요. Too big to fail. Too big to exist. 예, 맞아요.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다면 너무 커서 존재할 수도 없다. 그렇죠. 존재해서도 안 된다. 와, 그것을 한국 그 아재의 영어처럼 해요. 그분이 유음으로 안 하고 아주 그냥 또박또박 우리 그 독일식 영어 우리 배웠잖아요. 그랬을 때 too big to fail, too big to exist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알아들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칠 샌더스가 됐어요. 영어 쉽게 해주시는 분. 제3세계 영어를 고민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더라고요, 이분요. 아니, 심지어 미국에서는 조지 부시가 존 캐리한테 이긴 게 말을 쉽게 해서 이겼다는 분석도 있어요. 그랬나요? 존 캐리 영어가 대학생들 정도 돼야 알아듣는 영어고, 지금 현재 오바마 영어가 똑똑한 중학생들이 알아듣는 영어랍니다. 상당히 또 오바마도 좀 쉽게 하는 편이에요. 아주 쉽게 영어하는 영어죠. 좋습니다. 다시 한국 총선으로 와서. 그래서 샌더스 계속 물어요. 언론들이 왜 한국엔 샌더스가 없냐라고. 근데 우리 눈에는 노회찬이나 심상정이나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샌더스랑 비슷하신 분들. 그분들에 대한 보도는 안 하면서 샌더스는 없던 미국 언론은 보니까 샌더스 보도를 엄청나게 하더구만요. 주류 언론까지. 대통령 후보니까. 대통령 후보 되고 2위가 되면 그런 건가요? 아니 근데 진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샌더스가 사실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로 떠올랐을 때가 이 필리버스터 2011년에 감세 법안에 맞서가지고 8시간 반 딱 필리버스터 하고 난 다음에 야, 이 정도라면 대통령 시켜줘도 되겠다. 대통령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주에서 이제 대통령으로 밀어주는 움직임이 그때 처음 나왔대요. 대통령이 출마라는 이야기가. 사실 이 순간이 제가 알기로는 샌더스가 전국적인 그 정치인으로 떠오른 순간이었거든요. 그 모먼트. 정말 다 민주당, 공화당이 다 연합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에 맞서가지고 8시간 반 동안 노인이 서가지고 어디도 가지 않고 정말 계속 연설을 한 거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설하다가 중간에 화장실 가면 필리버스터가 중단이 된대요. 미국, 우리나라는 갔다 와도 된다고 하더만요. 근데 이제 그런 차이가 미국에서는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다른 의원들하고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상원 의원한테 질문을 하고 그 사람하고 말하게 해놓고 자기는 조금 쉬어요. 다른 상원 의원이 한 20분간 하고 이럴. 우리는 근데 전혀 그거 없으니까 이번엔 진짜 힘드셨을 거예요. 야당 의원들. 우리도 만일에 그 연설 시간만 놓고 보면은 한 10명 정도의 샌더스가 이미 나온 거죠. 그렇죠. 대단했죠. 최장 시간을 근데 공천을 안 주는 일이 벌어졌죠. 그 과정에서 정말 대통령 후보감 될 만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요. 문수미 의원 샌더스하고 비견할 만큼 일관 그렇죠. 사람이 멋있었어요. 문수미 의원. 사실 이게 미국 대통령 후보 중에 그 테드 크루즈라고 지금 그 트럼프 이어서 달리는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가 오바마 케어 그 연설이 할 때 이거 반대 연설을 21시간인가 했대요. 그래서 이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너무 심했다고 의외에 저 미친 또라이가 하나 있다고 우리 공화당 내에 그렇게 그러니까 비난할 정도였대요. 트럼프도 극우적이지만 테드 크루즈도 나쁘네요. 사실 지금 그 오바마 케어 이런 걸 받으니까 그러니까 저소득층 의료 보고 맞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티파티 이론가라고 보셔도 돼요. 감세하자고 하고 국세청 없애자는 사람이에요. 공화당 적자군요. 사실 그 트럼프는 보면 뭐 그나물에 그거 아닙니다. 공화당은 싫어요. 지금 공화당은 싫어. 그러니까 티파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공화당 내 극단주의자들. 근데 트럼프는 더 극단주의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거기는 이제 폭력 이제 이 보통 혐오하는 발언까지를 넘어선 거고. 큰일이네. 그리고 공화당은 누가 돼도 문제되네요. 거기 보면 뉴스룸이라는 왜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서 그 주인공이 굉장히 싫어하죠. 티파티를 자기가 공화당이면서 그게 바로 이제 크루스 같은 사람을 싫어하는 거죠. 지금 크루즈 같은 케이스는 공화당에서
어쩔 수 없이 트럼프 다음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밀어주고 있는데 중재 전당대회가 생기면 사실 명목상으로는 2등이기 때문에 크루즈를 납세워야 되는데 공화당 지도부는 이 사람을 납세우기 싫어요. 공화당 내에 가장 많은 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크루즈래요. 이게 중재 전당대회 이게 언론에 간간히 나오는데 네. 재밌는 제도던데, 네. 그러니까 뭔가 당이 깨질 위기에 놓였을 때 긴급히 소집하는 건가요? 중재 전당대회가? 아, 이거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하여튼 당의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항상 거기에 그 자기 전체 대의원들의 절반 이상의 표를 획득하지 못하면 네. 그렇죠. 그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케이스는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전당대회를 열어서 자기 정당의 후보를 지명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일종의 결선 투표 비슷한 개념이라고 중재 보시면 전당대회가 될까요? 그건가요? 예. 그럼 거기서 트럼프나 크루즈를 지명하지 않겠다는 의지인가요? 힘들죠. 이미 예. 이 선거로 된 사람을 뒤집는 건 굉장히 힘들죠. 그 전에 네. 뭐 대항마를 내세워서 뒤집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됐으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첫 번째 지금 공화당의 목표는 이미 과정 속에서 막을 수 없다라는 건 드러났고 그래서 중재 전당대회로 갈 수 있도록 절반 이하의 표를 받도록 하는 게 과반 획득만 안 하도록 과반을 막겠다는 거죠. 그러면 막는 그 다음에 목표예요. 어떻게 돼요? 예. 거기 가서 중재 전당대회에서 사실은 2등인 크루즈를 지명해야 이제 명목이 사는데 그것도 근데 크루즈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공화당. 그게 이제 어떻게 중재 되느냐면은 전당대회에서는 결선 투표를 안 하고 지목을 할 수가 있군요. 예. 누가 지목해요? 그럼 지도부가 지목해요? 소위 말해서 거기서 모여 있는 대의원들이 다 같이 대의원들이 하는 합의해서 거죠. 예. 지목할 수 있어요. 예. 수기를 하는군요. 지금 수기. 이렇게 공화당의 자중질환이기 때문에 샌더스가 후보만 되면 대통령까지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근데 힐러리가 이거 만만치 않단 말이죠. 네. 우리는 지금 샌더스를 응원하고 있는데 전부 다 네. 분노의 주목. 너무 멋있는데. 근데 저는 힐러리 대해서 상관없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힐러리도 충분히 진보적 의제를 받아들일 만한 아량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예. 힐러리 같은 경우는 저는 대통령이 되면 정말 좋겠. 저는 사실은 민주당은 꽃놀이핀 것 같아요. 누가 돼도 상관없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도 실제로 샌더스도 언론 인터뷰 보니까 네. 민주당이 나로 인해서 좀 더 진보적 방향으로 와야 그쵸, 된다라고. 이미 갔죠. 갔어요, 그럼 힐러리 공약이 아까 말한 것이 1호 공약, 이익 공유제, 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대기업의 이익을 공유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승부가 결정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권자들이 샌더스를 밀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 샌더스를 밀어주면서 힐러리를 압박하는 거죠. 아, 마지막까지 더 예. 내놔라. 서민 예. 중산층과 예. 빈민가 노동자를 위한 정책. 우리는 죽지 않았다. 예. 끝까지 재밌겠네요. 완주하려고 그래서, 지금 한다고 나오고. 제가 봤을 때는 샌더스는 이걸 왜 이기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당을 좀 더 진보적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완주하려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사실 샌더스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민주당이 더 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 코빈도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그리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막 주목하는데 실제 제일 큰 변화가 일어날 곳은 영국이다. 왜? 영국에서 노동당은 유럽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제1야당의 총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당이 지난 20년간 수권 정당이었다는 거죠, 영국에서. 그래서 실제 우리가 코빈도 그렇고 샌더스도 보고 다 봤을 때 정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모아서 정말 우리가 볼 때 저게 양당구도 저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뭐 양당구도 문제라고 하지만 그 정당에서 힘 있는 정당 내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내세우려는 운동으로 이어진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큰 정당 조직과 이런 운동이 연계되는 게 저는 나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진보 운동도 이렇게 연계되고 우리 더 진보 운동도 더민주 들어와서 이렇게 깨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들어가서 싸울 사람 또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얘기하신 건 뭐 제1당, 사회당 이런 데 말고 뭐 스페인하고 그리스 뭐, 제3당, 제4당들이 이렇게 출연하는 데하고 달리 오히려 전통적인 진보 정당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데가 더 변화가 있다. 이런 그렇죠. 실제로 더 큰 가능성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 대통령 선거의 분위기를 보고 피케티가 이제 글을 한 편 쓴 걸 제가 봤거든요. 지금 당장 샌더스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자기도 생각하는데 지금 이번 레이스는 언제든지 또 다른 샌더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젊은이들이 굉장히 열광하니까 집단적으로 일단 샌더스 파티가 형성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주목할 만합니다.
실제 샌더스는 버몬트 그 진보당인가를 만들었어요. 아, 예, 예전에 예.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러면 그러면 예. 그러니까 무소속이잖아요, 예. 현재로서는. 예, 그렇게 그 샌더스를 밀었던 사람들이 버몬트 진보당인가를 만들어가지고 실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에 진출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이라는 게 박정희 군사 정권 때 이 정당을 거의 국가기구 비슷하게 만들어버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당이 아주 뭐 중요한 것처럼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외국의 경우에는 정당은 뭐 시민단체하고 크게 구분되지 않잖아요. 누구나 쉽게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당이어야 되는데 아까 그 지역당 이야기했던 것도 사실 그런 점에서는 뭐 그 진짜 폭넓게 허용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린 지역당이 허용 안 되니까. 예. 예, 뭐 굉장히 또 뜨겁게 재밌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들께서 샌더스와 한국 총선의 관계,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런 불평등과 양극화에 맞서 싸우는 세력이 이번 총선에서 많이 국회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런 교훈과 함의를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닌가 싶고 한국에서도 샌더스가 충분히 이미 나왔다. 근데 저희들의 주목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진보 진영의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언론이 근데 너무 보도 안 하는 것은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세 분 이번 총선 전망 총선 때까지 뭘 해야 될까요 저희가? 사실 저희가 오늘 얘기한 게 미국은 대선이고 우린 총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비교하기가 좀 힘든데 그렇죠. 네. 총선에서 만일에 정말로 야당이 파탄이 나면 다음 대선도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마치 대선에 하듯이 진보 쪽이 상당한 힘을 얻어야 그 다음에 샌더스 같은 사람이 후보로 나설 수 있고 네. 그래야 다시 한번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희망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다음에 제1야당이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그 사람이 샌더스 같은 공약을 갖고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이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선거 운동할 맛도 생기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연합 정치를 하려면 아주 간단한 공약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사교육 금지라든가 아주 간단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고 그게 손해라는 걸 알면서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식의 간단한 아주 복잡한 이 정책 연합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이제 그거를 같이 미는 이런 쪽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이번 총선에서는 야당이 이겨야 합니다. 우리 소장님 이렇게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건 굉장히 드문 일인데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한상희 총선 과정에서 여러 명의 샌더스가 준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또는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표를 주지 않았을 뿐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번 그 총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어디에 찍느냐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지역구야 또 그 나름의 어떤 지역적인 명사도 있을 것이고 인물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요. 그 비례대표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라든지 또는 기존의 어떤 정치 질서에 대해서 뭔가 충격을 줄 수 있는 또는 그 균열을 낼 수 있는 이런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정당을 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래야지 우리는 앞으로 그 계속해서 이어지는 뭐 대통령 선거든 또 다른 또 총선이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희망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우리의 희망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만국 박사님. 뭐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약간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선거 뭐 극보수와 보수의 싸움 사이에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건 뭐 큰 지형에서 우리가 항상 모든 선거를 대선 보듯이 봐서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지역에 내려가면 정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역에 나서시는 분들이 정당 정치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따라하시는 분들이 많지 개인적으로는 되게 훌륭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잘 찾아서 여러분들이 찍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또 그리고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진짜 뭔가 이 야당의 승리를 기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 전체적인 정치 지형에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정당 투표를 하는 것. 그러니까 정말 그것도 정말 중요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사실 제가 방송 끝나면서 제가 좀 느끼는 건데요. 참 이제 두 분 선생님 모시면서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아직 제가 참 멀고 하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은 게요. 자꾸 저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두 선생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톤이 좋으세요. 그러면 우리 이제 김만건 박사도 고정 출연으로 하면 톤이 떨어집니다. 그 박사님하고는 뭐 무조건 고정 출연할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럴 것 같아요. 정당 투표는 예. 샌더스 같은 사람이 많은 쪽을 찍자. 오케이. 샌더스를 만들자. 저의 개인적 결론 항상 이겁니다.
아무튼 이번 총선은 혼용무도한 집권 세력이 심판받아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정의당이라든 이런 진보정당이 교섭단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녹색당 원내 가면 좋겠다. 아마 이제 이게 저는 노동당인데. 아니 뭐 노동당도 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진보정당들은 다 한세기 상식에 갔으면 좋겠고. 진보정당 합쳐서 교섭단체를 만들면 되죠. 그렇죠. 최소한 그러니까요. 합쳐서도 만들고 안 되면 단독을 만들면 좋고. 뭐 이런 생각이고 제1야당 좀 대혁신하고 분발하고. 근데 수도권에서는 아무튼 야권 단일화, 야권 연대 안 되면 다 망한다는데 요런 문제는 한번 다음 총선 특집 때 조국 교수님 오니까 아, 예. 조국 교수님 지금 곧 오시는데 지금 조국 교수님이라든지 한한상 교수님 이런 분들이 지금 촉구하고 나섰잖아요. 네. 이러면 안 된다라고. 그분 걱정하는 우리 청취자들 많을 테니까 그분 따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희망이 느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